지난 시간에는 다중선형회계에 대해서 배워봤었죠. 근데 이번에는 다중선형회계가 아닌 다항 선형회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복습을 해볼게요. 우리가 다중선형회계의 가설함수 어떻게 구했었죠? 다중선형회계의 가설함수는 입력 변수가 많기 때문에 h 세타 x0부터 xn까지, x0는 보통 1이라고 하는데 안 써도 괜찮아요. 하면 세타 0, 세타 1, x1, 세타 2, x2 쭉쭉쭉 해서 세타 n, xn 이렇게 가설함수를 구했었죠. 그쵸? 자, 손실함수는 다중선형액이나 그냥 선형액이나 똑같았어요. 그쵸? j 입력 변수가 세타가 되고요. 대신에 얘는 입력 변수가 세타 0부터 어디까지? 세타 n까지 됐었죠. 생략해서 j 세타라고 했어도 됐었어요. 그리고요, 그 결과값이 2분의 1 MSE였죠. 그죠? 이 MSE는 우리가 알다시피 시그마 i가 1부터 m까지, 그죠? 데이터의 개수가 n개니까 n분의 1에 h 세타 xi 빼기 yi의 제곱이 되는 거겠죠. 됐어요? 자, 마찬가지였어요. 다중선형회계에서도 경사하강법은 그 꼴이 똑같았는데요. 자, 세타 n을 예를 들어보면 세타 n은 세타 n 빼기 학습률 알파의 n분의 1에 i가 1부터 m까지 h 세타 xi yi인데 n이니까 이렇게 잘못 썼네요, 선생님이. 됐지. 하고 xn의 i를 곱해주면 됐었죠. 맞아요?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가설함수, 손실함수, 경사하강법 이렇게 흐름만 이해해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해 준 게 있는데 새로운 개념을 설명해 줬었어요. 정규방정식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구했었죠? 정규방정식은? 우리는 경사하강법은요, 얘들아, 한 점을 정해서 그 점에서의 기울기와 학습률을 이용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극소점까지 가는 방법이었어요. 그쵸? 맞니? 근데 이제 정규방정식은 미분이 0이 되는 점을 바로 찾는다라는 의미였었죠. 그쵸? 그래서 세타가 xtx의 역행열의 xty가 됐었죠. 그죠요? 그리고 컨벡스 함수라는 건 아래로 볼록 함수였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경사하강법을 어느 위치에서는 할 수 있고 정규방정식을 이용해서 구한 세타 값이 최소값이 되는 이유는 다 이 손실함수가 컨벡스 아래로 볼록인 함수였기 때문이었어요. 그쵸? 예를 들어서 컨벡스 함수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0인 점이 최소값이 되는 그런 원리였죠. 그죠?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 복습을 하고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 다항획이에요. 크게 다르지 않아. 다중획이랑 크게 다르지 않는데 그래도 그 미묘한 차이점들이 있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다항획이와 그리고 그 코드를 구현하는 거. 이건 당연히 학교 와서 선생님이랑 같이 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선형액이라는 걸 복습을 할 건데 우리가 제일 처음 배운 선형액이랑 지난 시간에 배운 다중선형액이랑 오늘 배운 다항 선형액을 합쳐서 한꺼번에 표로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자, 바로 다항액을 들어가 볼게요. 자, 얘들아, 다항액은 하기 앞서서 다중액이가 뭐였죠? 다중액은 일단 입력 변수가 여러 개죠. 선형액은 입력 변수가 하나였는데 다중선형액은 입력 변수가 여러 개야. 그럼 다항액은요, 두 개로 나눠져요. 단일 다항액이와 다중 다항액이. 얘들아, 이 글자에서 느낌이 오지. 단일. 입력 변수가 한 개인데 다항인 거야. 다중. 입력 변수가 여러 개인데 다항인 거야. 자, 자세히 한번 볼게요. 다항이라는 건요. 자, 이런 데이터가 있었어.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상에
x, y가 있고 데이터가 이런 데이터가 있었어. 근데 선생님이 여기에 해당하는 직선을 찾으려고 이렇게 했어. 근데 아무리 직선을 그어도 얘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얘를 조금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잘 설명해지잖아. 그치? 이 데이터랑 가까워지고 이런 식으로. 그치? 이 꼬부랑 직선을 만들고 싶은 거야.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이 직선이 아니죠. 곡선이죠. 곡선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 곡선을 만들려면 얘들아 항을 여러 개로 만들면 돼. 그러니까 입력 변수가 x라고 했을 때 이 x에 관해서 1차 함수가 아닌 다항함수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h 세타 x가요. 세타 0, 세타 1 x, 세타 2 x 제곱 이런 식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야. 그 결과는 모르겠지만 뭐 5차항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다항액이라는 건요, 이 데이터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항의 개수를 늘려주는 걸 의미해요. 근데 지금 잘 보면 얘는 입력 변수가 하나야. 그래서 얘는 단일 다항 함수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알고 넘어가자, 얘들아. 다항액이에요, 얘들아. 함수 형태가 한번 볼게요. 함수 형태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긴 게 있고 이렇게 생긴 게 있고 너무 안곡선 같은데 부드럽게 이렇게 생긴 게 있고 이렇게 생긴 게 있다고 쳐봐봐. 자, 보통은요 얘들아 이렇게 볼록한 지점이 한 개면 2차 함수예요. 근데 선생님이 100%는 아니야. 보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볼록한 지점이요 얘들아. 요렇게 두 개면요 3차 함수라고 해요. 보통. 그러니까 두 개여도 4차 함수, 5차 함수는 되는데 절대 2차 함수는 못 돼. 이렇게 볼록한 게 3개면 보통 4차 함수라고 해. 다시 말하면 얘들아 5차 함수, 6차 함수도 이렇게 볼록한 점이 3개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2차 함수, 3차 함수로는 그릴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적어도 4차 함수 이상의 꼴인 거예요. 얘는. 이해됐습니까? 얘는 적어도 5차 함수 이상의 꼴인 거야. 하나, 둘, 셋, 4개니까. 보통이라고 하지 말고 이상이라고 할까? 이상의 꼴. 얘도 이상의 꼴. 됐어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이건 왜 했냐면 조금 이따가 관련된 걸 설명하기 위해서 했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여기 왜 안 지워지니? 다항액이라는 거는요. 다항액이는 데이터에 잘 맞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항의 차수를 높이는 것이라고 정리를 해도 되겠네요. 그쵸? 우리가 선형액이랑 다중선형액이는 다 1차 시기였어. 그치? 변수가 여러 개지만 1차 시기긴 했지만 다항액이는 항의 차수가 높아져서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5차 함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요 선생님 저희가 분명히 선형대수를 이용해가지고 뭐 경사하강도 하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다항액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다루는가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h 세타 x 다항액의 가설함수가 세타 0, 세타 1x, 세타 2x 제곱, 세타 3x 세제곱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들아 얘를 어떻게 변형을 해줄 거냐면 h 세타 x는 세타 0,
세타 1 x1, 세타 2 x2, 세타 3 x3로 바꿔주는 거야. 즉 x를 x1, x제곱을 x2, x세제곱을 x3라고 그냥 정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단일 속성 다항 얘기를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결과는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다항 얘기를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중다항 얘기예요. 다중다항 얘기. 다중다항 얘기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만약에 입력 변수가 h 세타 x1, x2라고 해봐. 그러면 여기서 올 수 있는 모든 차항을 써보면 우선 세타 0 상수항 필요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세타 1 x1 그쵸? 세타 2 x2 자, 여기까지가 1차식의 전부지. 그 다음에 2차식을 쓰려면 세타 3 x1 x2 x1 x2를 곱한 것도 2차식이겠죠. 그쵸? 그리고 세타 4 x1 제곱 세타 5 x2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한 번만 더 해볼게. 만약에 입력 변수가 3개야. 3개면 세타 0, 세타 1, x1, 세타 2, x2, 세타 3, x3 더하기 다음에 세타 4, x1, x2 세타 5, x1, x3 세타 6, x2, x3 다음에 세타 7, x1의 제곱 세타 8, x2의 제곱 세타 9, x3의 제곱 즉 3개의 입력 변수가 다항해기 식에서는 9개의 항이 9개가 아니죠. 0부터 9까지니까 10개의 항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이번에는 우리가 선형얘기를 돌리기 위해서 다중선형얘기를 돌리기 위해서 입력 변수를 바꿔줘야겠지. 자, 첫 번째 걸 해볼게요. h 세타 1, 세타 2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세타 1, 세타 2가 아니라요. 이렇게 되겠죠. h 세타 정리하면 세타 0 플러스 세타 1 x1 세타 2 x2 얘를 x3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세타 3 x3 얘를 x4로 지정을 해주고 x5로 지정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세타 4 x4 세타 5 x5가 돼서 입력 변수가 어떻게 되니? h 세타의 x1부터 x5까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 밑에 거 한번 보자. 밑에 거는 얘들아 이 세타 9개만큼 변수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h 세타 x1부터 x9고요. 세타 0 플러스 세타 1 x1 쭉쭉쭉 하고 얘가 x4, 얘가 x5, x6, x7, x8, x9 이렇게 돼서 쭉쭉쭉 해서 세타 9, x9까지 오는 거예요. 됐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보면 결국 다중선형액이랑 다를 게 없게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자, 똑같아. 다중선형회기를 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 다중선형회기는 똑같이 우리가 아까 복습했던 것처럼 다중선형회기의 가설함수로 바꾼 후에 우리가 손실함수를 찾았죠. 손실함수. J세타의 손실함수를 찾았고 그리고 경사하강을 하거나 아니면 지난 시간에 배운 정규방정식을 이용해서 최적의 세타 값들을 찾았죠. 그리고 나서 모델 테스트를 했어요. 최적의 세타 값을 찾은 이 모델이 과연 진짜 괜찮은 모델인가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였죠. 두 가지를 모두 만족했어야 됐죠.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을 처음에 나눠서 우리는 테스트 셋으로 모델을 평가해 줄 거고요.
모델을 학습시킬 땐 트레인셋으로 하고, 그리고 우리는 RMSE, 목표 변수와의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RMSE를 이용해서 오차를 측정했었어요. 그쵸? 이 RMSE가 작을수록 이 모델은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다항회기는 단일 다항회기든 다중 다항회기든요, 다중 선형회기로 바꾼 후에 똑같이 다중 선형회기에서 했던 것처럼 하면 되고, 다중 선형회기는 곧 선형회기에서 했던 방식 그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근본이 되는 거는 선형회기였던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다항회기를 하면요, 모델의 데이터를 좀 잘 설명하는 곡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요, 또 다른 장점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얘들아, 자, 만약에 이런 게 있다고 쳐봐봐. 선생님이 자주 하는 예시 있지. 선생님, 이 예시 얘들아,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이 담겨 있진 않아. 의미를 두지 마. 자, 성적이라는, 아이고. 자, 성적이라는 결과값을 갖는데요. 입력 변수가 만약에 사교육비를 x1, 그다음에 공부 시간을 x2, 게임 시간을 x3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이 성적값에 대한 가설함수는 h 세타는 세타0, 세타1 x1, 세타2 x2, 세타3 x3로, 즉 다중 선형회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해봐봐. 즉 1차식이지. 자, 이거랑요, 선생님이 이번엔 다중 선형회기를 만들어 볼게. 걔는 h 세타, 차이를 위해서 프라임이라고 쓸게요. 세타1, 세타0, 세타1 x1, 세타2 x2, 세타3 x3, 세타4 x1 x2, 세타5 x1 x3, 다음에 세타6 x2 x3, 세타7 x1의 제곱, 세타5 x2의 제곱, 세타9 x3의 제곱, 이렇게 나눠지죠. 얘는 다중 다항 선형회기죠. 자, 우선은요 얘들아, 이렇게 다중 다항 선형회기를 구하면요, 장점은요, 데이터를 잘 설명한다는 장점이 있고, 또 하나 장점은 얘들아, 잘 봐봐. 두 입력 변수 사이의 관계성을 잘 설명을 해주는데, 자, 사교육 시간만 많고 사교육 시간이 많은데 개인 공부 시간이 없어. 그러면 사실 성적이 오를 수가 없거든. 그래서 사교육과 공부 시간을 곱한 이 값에 대한 계수가 높아야 좀 더 데이터를 잘 예측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즉 이렇게 두 항의 곱으로 나타나 있었으면, 다른 입력 변수의 곱도 이제 항의 일부분으로 있으면 두 입력 변수 사이의 관계성도 잘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교육비는 많이 쓰고 게임 시간이 많다면 이 x1, x3에 대한 계수는 당연히 큰 의미가 없어야겠지, 그치?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두 입력 변수 사이의 관계성을 잘 설명해 주는 거야. 이 위에 거 보면 그냥 뭔가 사교육비 많고 공부 시간 많고 게임 시간 적으면 된다, 이게 각각 했는데, 이 두 입력 변수 사이의 관계가 두 개 다 높아야 더 높은 목표 변수를 내는 값들이 있잖아. 더 높은 아웃풋을 내야 되는 값들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 집의 가치를 설명할 때 이 집의 넓이뿐만 아니라 높이까지 같이 곱해진 그 값이 더 이 집의 가치를 잘 설명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 개가 의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두 입력 변수가 이제 곱해졌을 때 두 입력 변수의 관계성이 얘가 높고 얘가 동시에 높아야 의미가 있구나, 이런 거를 잘 설명을 해준다고. 뭐가? 다항회기가요. 됐어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러면 뭔가 선형회기보다 다항회기만 좋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장단점은요, 많이 뒤쪽에 가면 선생님이 다시 설명해 줄 거예요.
자, 코드 구현 부분은요, 넘어가고요. 선영일기 복습을 하면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오늘 수업이 되게 짧죠, 얘들아? 그래서 선생님이 고민인데, 너네 수업 시간에 로지스틱 회기를 나갈까 말까 고민인데, 일단 로지스틱 회기를 선생님이 한번 찍어보고 나갈지 말지 한번 결정을 해봐야겠어요. 자, 선영일기를 한번 복습해볼게요. 자,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배웠던 게 바로 단일, 다항, 선형액이었어요. 즉 가설함수가 h 세타가 세타 0 플러스 세타 1 x인 형태였죠. 그리고 두 번째 때 배운 게 다중 단항이었어요. 그래서 입력 변수는 n개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세타 0, 세타 1, x1 쭉쭉쭉 세타 n, xn. 그쵸? 그 다음에 오늘 배운 부분이 이 다항이라는 측면이었는데요. 가설함수가 세타 0, 세타 1, x1 하고 뭐 어디까지 끝낼지는 모르겠지만 세타 5, x 5제곱 이런 식으로. 다중 다항액이도 마찬가지로 h 세타 x가 몇 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 나타내줬겠죠. 됐어요? 여기 너무 좁아서 선생님이 안 쓸게요. 그래서 선형액기를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이 네 가지는 결국에는 근본은 손실함수 하는 방법으로 가설함수를 다중 선형액기로 바꾸던지 아니면 선형액기로 바꿔서 손실함수를 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최적의 세타값을 찾는 경사하강법 또는 정규방정식을 이용해서 찾고 모델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죠. 맞아요? 어렵지 않죠? 생각보다. 제일 처음에 선형액기를 처음 접했을 때가 가장 생소하고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 그거의 응용이기 때문에 사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할 로지스틱 회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그것도 처음 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로지스틱 회기도 그 원리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다져놓으면 너네가 어차피 코드로 구현하기 때문에 계산할 건 없고요. 그냥 이제 원리를 처음 접해서 생소해서 어려울 수는 있어요. 자, 말이 길었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고요. 다음에 로지스틱 회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